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제23회 주택관리관계법규 기초 입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담당 교수는 유연철 교수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 기초 입문 강의니까 간단히 한 얘기 드립니다. 강의 경력은 22년차, 23년차가 되겠고요. 학부는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은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부동산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약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꼭 좋게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입문 강의 교재 다 준비되어 있죠. 우리 페이지 10쪽 건법부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보충 자료 있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2019년 10월 10일자 보충 자료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가 앞에 시간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 뒷부분은 건축법부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사업부 자격시험제도 소개했죠. 1번에서 22회 즉 올해 9월 28일 시행이죠. 이제는 이걸 갖다가 작년 시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작년 시험 즉 22회 시험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갖다가 분석해 봤습니다. 보십시다. 보니까 총 몇 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니까 모두 13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건축법, 주택법, 공동택관리법 이 3개 법이 거의 24문제 정도 됩니다. 현재 23문제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거의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 괄호 2, 괄호 3, 괄호 3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괄호는 뭐냐면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다 그러면 7문제가 나왔고 그 중에서 2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나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비율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 문제에서 17.5%가 건축법이고 그 중에서 5.0%가 주관식 단답형 나왔다 그 뜻입니다. 주택법 8문제 나왔고요. 그 중에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고요. 공동택관리법 8문제 나왔고 그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식 단답형이란 무엇인가? 1차는 주관식 단답형이 없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2차만 주관식 단답형이 있습니다. 즉 40문제 중에서 제가 가리키는 주택관리 관계법규하고 공동택관리 실무 여기 40문제씩 나오죠. 거기서 24문제가 객관식 문제이고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관식 단답형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어떠한 것을 적어놓고 뭐 서술하라, 논술하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용어 정의를 적는 것이라든가 또는 괄호 쳐놓고 숫자나 용어를 적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숫자 같은 거, 분수 같은 거, 용어 같은 거 갖다가 집어넣고 적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관식 단답형 문제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 주택법, 공동택관리법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는 2문제나 1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임대 주택이라는 특별법 보니까 거기에 출제문항 2문제 나왔죠. 그래서 1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작년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끝에 도시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별법 몇 문제 나왔죠? 1문제 나왔죠. 거긴 괄호가 없으니까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 뜻입니다. 총 합쳐서 몇 문제가 나오게 되냐? 총계 보니까 모두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다 그 뜻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목별 출제 비율입니다. 2차 시험은 2과목인데 제가 가리키는 주택관리관계법규하고 우리 실무 교수님이 가리키는 공동택관리 실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리킨 것만 말씀드린다면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법은 주택법, 공동택관리법, 민간, 임대, 주택관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이것이 18문제네요. 즉 45% 정도가 나오게 되고 밑에 건축법 이하 소방기본법 등등 해가지고 모두 9과목이 되겠죠. 9과목, 9개 법, 9개 법이 되겠는데 이것이 55% 22문제 정도 내가 나오게 되겠다. 합쳐서 13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주택관리사업부 시험 제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주택관리사 그러지 않고 주택관리사 보자가 붙어 있죠.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하면 맞바로 공인중개사를 줍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는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보호를 줍니다. 그러면 보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일정 경력을 쌓아야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소장님으로서는 3년 이상, 주택관계 직원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 또 LH공사 이런 직원으로는 5년 이상 이렇게 하면 보호가 떨어지게 되고 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주택관리사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다 시험 봐서 보호로 시작합니다. 보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력 쌓게 되면 보호가 떨어지고 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 보호하고 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주택관리사 보호는 500세대 미만을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상관없이 세대수 상관없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보호는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소장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택관리사는 세대수 상관없이 아무데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험 과목을 살펴본다면 제1차 과목입니다. 민법 총칙, 회계 원리, 공동주택 시설 개론 이 세 가지가 바로 제1차 과목이 되겠습니다. 제2차 과목 봅시다.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 실무, 여기 주택관리 관계법규, 이것이 제가 가르친 거라서 거기 줄 쳐놓은 겁니다. 이것이 2차 과목 중 하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실무, 다른 실무 기준을 가르치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모두 5개 과목인데 1차, 2차를 한꺼번에 보느냐? 아직까지는 1차 날짜하고 2차 날짜를 구분해서 봅니다. 일단 문제수부터 봅시다. 각 과목 40문제 오지선다형이다. 즉 40문제씩 나오는데, 특별히 1차를 얘기한다면 1차가 각각 40문제씩 나오는데 객관식 오지선다다. 5개에서 하나 고른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 2차별로 각 과목별로 1차 계산 따로 2차 계산 따로 하는데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즉 2019년도까지는 절대평가, 즉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했는데 이제는 2020년부터는 선발 인원에 맞춰가지고 고득점수로 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발 인원은 몇 명을 정해질까? 이것은 아마 2019년 12월 초쯤 미리 아마 사전 공고가 날 겁니다. 12월 초쯤에 내년도 2020년도에 몇 명 뽑을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뽑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험제가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 많이 관심 가졌어요. 왜냐면 사람 수 상관없이 쉽게 나오면 많이 붙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쉽게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쉬우면 쉬운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떻게 한다? 쉬우면 점수들이 많이 받겠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점수 조금 나오겠죠. 근데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왜? 인원수로 자른 거니까. 그 막말로 극단적으로 80점 맞아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쉽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면 62점 맞아도 61점 맞아도 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인원수로 자르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한다? 상대평가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수험생간에 있어서 어떻다? 경쟁이 심해졌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대학교들 눈치 싸움 하듯이 이렇게 인원수 거기도 커트라인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커트라인이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에보다는 좀 더 수험생간에 좀 살벌해졌다.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붙으니까 문제가 쉬운 거 어려운 걸 떠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보니까 단 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로 단답형 추가시 문제가 16문제씩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4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객관식 문제이고 16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문제 나온다. 2차만 그랬어요. 2차만. 근데 시간 얼마 주냐? 전에는 40문제 40분 줬었어요. 근데 너무 짧다고 막 데모해가지고 40문제당 50분씩 줍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이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모두 1차는 2번 나눠서 볼 거예요. 아마 2과목 따로 100분 따로 보고 쉬었다가 50분 따로 보게 되는데 2차는 2과목이니까 100분 동안에 다 보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2020년도 23회 시험 예정 시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1차는 7월 중순경,
2차는 9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사전공고 나오냐니까 2019년 12월 초에 미리 사전공고 나옵니다. 언제 시험 볼 것이고 인원이 얼마 뽑을 것인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공고는 아마 이제 2020년 4월 달에 정식으로 자세하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관리사업부 자격제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제1장 건축법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이 몇 개 법으로 되어 있다? 13개 법으로 되는데 건축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축법 아주 중요하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강의할 때. 지금 우리가 기초 입문 강의입니다. 이 과정이 한 달 동안 끝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2달 동안에 기본서 강의가 또 따로 두 달 동안 또 기본서 강의가 될 것이고, 또 이어서 석 달 동안에 또 심화 강의, 좀 더 깊이 가 있는 강의, 심화 강의가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 강의가 좀 더 중간에 있을 것이고, 7월 달 되면은 1차 합격을 하면 이제 문제풀이 강의, 문제집 강의, 그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등등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쫓아만 오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쫓아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 입문 강의입니다. 기초 입문 강의 목적은 가장 기초적인 용어 정의 같은 거 있죠. 쉽게 우리가 용어 정의, 쉬운 용어 정의 갖다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8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부터 보시다시피 3문제나 4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13개 법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정의 들어가 있습니다. 제1절 총칙에 들어가서 용어정의 들어갑니다. 용어정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첫째, 거실이란 무엇인가? 거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실과 다릅니다. 여기 건축법상 거실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뿐만 아니라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방이라고 되어 있죠. 즉 거실은 사무실도 거실이고, 건축법상은 강의실도 거실이고, 교실도 거실이고, 창고도 거실입니다. 공장 안도 거실이고, 식당 안도 거실이고, 안방도 거실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법상 거실은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룸으로 구획된 거의 다 거실입니다. 낙골당 안도 거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넓은 개념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시험지 잘 나오는데, 이 주요 구조부는 건물을 지탱하는 부분인데 모두 6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쉽게 외우기를 이렇게 외운다.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바지 보내주기, 바지 보내주기. 자, 우리가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이재민이 생겼다. 그래서 구호품으로 뭘 보내준다? 바지를 보내준다. 표현하면 돼. 바지를 보내준다. 바는 뭐냐? 여기 바닥입니다. 바닥. 지는 지붕인데 거기 지붕 틀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지붕 그러지 않습니다. 지붕 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 이따 설명드리고. 내력벽. 내는 내력벽. 그냥 벽이 아니라 힘을 받는 벽이 있죠. 중요한 벽이 내력벽이고. 주는 주계단. 일반적인 계단입니다. 주계단. 그다음에 기는 기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6가지. 바지 보내주기. 시험지 잘 나오죠, 이거. 그래서 바지 보내주기 적어놓고, 바는 바닥이다. 지는 지붕 틀이다. 보는 보다. 내는 내력벽이다. 그 다음에 주는 주계단이다. 기는 기둥이다. 아시면 되는데, 특별히 그 보가 뭐냐? 보는 이렇게 생긴 걸 보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 지을 때 수평으로 이렇게 받쳐놓은 것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딩 지을 때 빨간 HPM 같은 걸 이렇게 걸쳐놓죠. 이게 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보다. 우리가 뭐 대들보 그런 말 쓰죠. 건물을 받쳐주는 것이고. 자, 보. 그런데 시험지에 나오기를 아닌 것도 나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이런 것들은 아니다. 아닌 것도 외워놔야 됩니다. 시험지 나오기를 최하층 바닥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밑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작은 보, 조그만 보, 중간에 차양. 차양이는 눈이나 비 같은 막으려고 튀어나온 부분이죠. 차양 같은 건 차양이 떨어져 나갔다서 건물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요 구조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 계단. 아까 주계단은 주요 구조라고 했어요. 근데 옥외 계단은 뭐냐면 건물 옆에 있는 계단이죠. 우리가 그거 떨어져 나갔다 와서 건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옥외 계단. 그런 것도 역시 주요 구조가 아닌데 시험지에 아닌 것이 뭐가 많이 나왔냐? 최하층 바닥. 바닥은 주요 구조인데 최하층 바닥 아니다가 시험지에 많이 나왔어요. 이어서 세 번째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대지 안에 있는데 주된 건물이 있고 이게 부속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속 건물은 누굴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 주된 건물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대신 따로따로 격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 한다? 부속 건축물이라 부르는데 이 부속 건축물 무엇을 위해서 쓰인다? 주된 건축물에 위해서 쓰여야 되겠죠. 이것이 만약에 상가다 혹은 오피스텔이다 그럴 때 이거 창고 같은 거, 뭐 이런 거 주장 같은 거 이렇게 부속 건물 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 경우에서 이렇게 쓰이는 걸 뭐라 하냐? 부속 건축물이 주된 건물에 쓰는 걸 뭐라 하냐면 부속 용도로 쓴다라고 표현한다. 거기 보니까 부속 용도로 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거기 같은 대지이면서 주된 건물하고 분리대가 있으면서 부속 용도로 쓰이는 것인데 누굴 위해서 쓰인다? 주된 건축물 이용이나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층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하층 엄청나게 중요하다. 지하층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지하층 작년에도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첫째, 지하층이란 무엇일까를 설명드릴게요. 지하층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지하층입니다. 이 건축물이 있게 되면 이것이 지표면이라 보고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이 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거리가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당 층에서 반 이상이 땅으로 가라앉아 있을 때 지표보다 이걸 지하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거 봤을 때 요 층 높이의 요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 지하로 가라앉아 있었으면 뭐다? 지하층이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2분의 1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이거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2분의 1은 뭘 얘기하냐? 평균 높이가 평균 따져서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요거 관련돼서 요거 거기 밑에 참고 있죠. 요거 1번 지하층은 층수에 지한다.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이거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간다. 거기 들어있죠. 바로 밑에 지하층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첫째 봅시다. 이게 지금 이거는 지상층입니다. 지상층이고 지상층이죠. 지상 1층, 지상 2층이죠. 이거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근데 건축법에서는 지하층은 층수를 안 친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몇 층이라고 부른다? 그냥 건축법상은 2층 건축물이라 부른다. 2층이라 부른다. 지하층 층수 안 들어간다. 다만 이제 중개업자가 이걸 갖다 매물 내놓고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러나 건축법상 건물 질 때는 지하층 층수 안 들어갑니다. 그냥 2층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 계산 시 포함된다. 요거 지하층 바닥면적 연면적 계산 시 포함된다. 이거 2번, 3번이 작년에 나왔군요. 2번, 3번이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 2번, 3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2번, 3번이 작년 시험지에 나왔는데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지하층에 시험지에 나왔어요. 작년에 보면은 거기 2번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닥 면적은 연면적 계산하는데 포함된다. 바닥 면적이란 뭐냐? 대강 얘기해서 바닥 면적 이겁니다. 대강 면적 얘기해서 이게 바닥 면적입니다.
이 건축물은 대강역에서 받아면적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모두 3개로 되어 있죠? 3개입니다. 그러면 이 연면적은 또 뭐냐? 연면적은 한 건축물의 받아면적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연면적은 받아면적 몇 개를 합쳐야 되겠어요? 모두 3개 합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 연면적은 몇 제곱미터다? 3개니까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현재 지하층 받아면적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 받아면적도 들어간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용적률 공식은 뭐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뭐라고 표현할까요? 퍼센트를 표현하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퍼센트란 것은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때 용적률 할 때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이 연면적에 있어서는 3번입니다. 여기 3번에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제외된다. 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는 그냥 연면적은 300이었는데 여기서는 지하층 빼니까 이때는 얼마로 계산한다? 요건 200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3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면적은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하층 설치부는 건축주 재량이다. 아주 옛날에는 큰 건물 지을 때는 민방위 같은 거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하층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건물이 크든 작든 자기 마음입니다. 지하층 설치하고 있으면 설치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건물 짓는다면 지하층 설치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왜냐? 그 주상도 만들고 또 지하 상가 만들어서 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재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너 알아서 하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지하층은 매우 중요하고 또 나올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분수가 얼마라고요? 이것이 2분의 1이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다음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물이 오래되니까 자꾸 헐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좀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보니까 거기 대선. 노후화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선하거나 대선. 또 있습니다. 뭐다 할 수 있냐? 일부를 증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증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선은 무엇이고 증축은 무엇이며 개축은 무엇인가? 이건 나중에 꼭 배우게 됩니다. 그걸 갖다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모델링은 대선하거나 또 일부 증축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일부 개축도 하는구나. 증축, 개축 개념은 꼭 배울 것이고 대선도 꼭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층 건축물입니다. 11쪽 위에 괄호 6번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일단은 높이가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얼마다? 200m 이상.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층당 몇 미터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4m로 계산되어 있죠? 4, 5,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입니다. 반면에 준초고층입니다. 준초고층은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은 아닌 거예요. 고층 건축물인데 초고층은 아닌 걸 우리는 준초고층이라고 부른다. 내려가서 고층 봅시다. 고층은 몇 층 이상인데 고층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죠. 역시 이것도 한 층당 4m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층 같은 거 40층은 3층 이상이니까 고층 건물이죠. 근데 40층은 또 50층은 아니니까 초고층은 아니죠. 이런 것이 바로 준초고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괄호 6번과 괄호 8번에 관련돼서 함정 문제가 나온 적 있다. 함정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 해보겠습니다. 고층 건축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는 120m 이상이다. 이겁니다. 층수는 3층 미만인데 높이는 120m 이상이다. 자, 요거 고층 건축물인가 아닌가? 요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 고층 건축물이다 아니다? 괜찮아요. 틀려도. 아닌 것 같다. 우리 선생님 괜찮아요? 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함정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기를, 고층 건축 잠깐 들여다봅시다. 고층 건축 보면은, 층수가 3층 이상이든가, 높이가 120m 이상이든가, 어느 하나만 되면 고층 건축물이에요. 근데, 여기, 층수는 3층 미만이니까 이건 안 되겠죠? 이건 탈락됐지만, 높이는 120m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니까, 물론 두 개 다 되면 더 좋죠. 두 개 다 되면 더 좋지만, 어느 하나만 해도 고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풀니까 그렇지, 시험 직접적으로 처음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 풀 때 이거 우리 학생처럼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맞는 거예요. 보니까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함정 문제다. 아시겠죠? 절대 이제 안 나가죠, 있잖아. 어느 하나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문제를 아주 고약스럽게 나온 적이 있다. 근데 이어서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다만 실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1번하고 2번이 중요합니다. 동화 1번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된 보호, 차양 등의 외벽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특수구조 하나가 되겠는데 그림 그리겠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그림 들어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 같은 게 차양 같은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있다 없다? 이쪽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쪽은 지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더군다나 이것이 외벽, 이게 외벽이면 외벽의 무슨 선으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가운데 선에서 몇 미터 이상 튀어나왔다? 3m 이상 튀어나왔다.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여기 가면 사람이 서 있다가 잘못하면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건 특수구조로 봐가지고 관계 전문 길자가 동원돼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하나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튀어나왔고 3m, 이거 3m. 그리고 양쪽에 기둥이 있고 한쪽만 있고 이겁니다. 이어서 2번도 중요한데요.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일 때, 기둥 사이가 20m 이상입니다. 다만 기둥이 없고 벽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력벽 사이, 기둥 사이나 내력벽 사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 옛날에 옛날에 극장 같은 데 가면 아주 옛날 극장입니다. 옛날 극장은 스크린도 작지만은 이게 이 건축 기술이 발달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있어 가지고 화면이 잘 한쪽이 가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의자도 배치가 별로 안 좋아서 모자 쓰면 잘 안 보여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벽하고 여기 벽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여기 자수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거리가 길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림상 볼 때 이렇게 거리면 이게 천장이 내려앉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위에 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거리가 기니까 이 천장 내려앉으니까 이건 특수구조물을 봐가지고 전문 길자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나 벽이나 내력벽이나 내력벽 사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일 때. 근데 중요한 것은 20m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요게 20m냐 아니면은 여기 중심선 아직 여기까지가 20m냐 어떤 걸 20m로 계산했냐 그것도 아시는 게 좋겠죠. 거기 보니까
위 겁니까? 아래 겁니까? 거기 보면은 20m. 어떤 걸 봤습니까? 거기? 아래 거. 중심선은 실제로 안목거리는 20m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목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20m가 안 되겠죠. 근데 요거 안에 조금씩 붙었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해서 중심선 기준해 가지고 20m 이상 할 때 이게 뭐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하면 되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머지 뭐라고 했죠? 그냥 특수한 설계, 시공, 공부 이렇게 돼 있죠?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중요하게 되겠다. 특수구조 건축물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적용 범위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대상물에서 1번 대지 들어갑니다. 왜 갑자기 대지가 나왔느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통 어디다 질까요? 땅 위에다 질까요? 공중에 달아놓을까요? 물 위에다 질까요? 보통 땅 위에다 짓죠. 이 땅을 갖다가 건축물은 대지라 불러요. 근데 물 위에다 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상관광 호텔 같은 거 있죠. 물 위에다 지을 수도 있어요. 건물 물 위에다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고 보통 어디다 진다? 땅이죠. 그러니까 대지란 말이죠. 그 대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에서 대지. 원칙. 대지를 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대지를 세는 겁니다. 대지를 셀 때 필지로 나눈 토지, 필지를 대지로 봅니다. 필지. 그 필지의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법 이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필지의 개념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필지가 세 필지면 대지가 몇 개다? 세 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필지의 원조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데 이 법은 아주 옛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적법이라고 해서 지적법. 지적법 들어봤죠? 지금은 지적법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게 변신변에서 요 법을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에 대한 그 내용은 어느 법에서 나온다 이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을 여기서 이제 필지가 나와요. 옛날 말 지적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필지를 갖다가 여기는 안 하죠. 이런 걸 필지라고 해요. 그 법에 의하면 이런 걸 필지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지적도다 그러면은 여기 지번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뭐라 표현하면 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지번을 이게 지번이에요. 여기 하나 지번 하나의 지번을 어떻게 한다? 경계로서 구획했다. 경계로 나눠놨다. 하나의 지번을 경계로 구획했다. 요것도 경계로 구획했다. 요것도 경계로 나눠놨다. 하나의 지번을 경계로 구획한 걸 우리는 필지라 부른다. 여기 몇 개 필지가 들어있을까요? 그렇다면 3개 필지다. 주의할 것은 요건 다시 1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똑같이 하나 취급합니다. 요거나 뭐다 차별이 없습니다. 요건 읽을 때는 3-1 이렇게 읽지 않고 지적법상 요 법상 3의 1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3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1 그러지만 3의 1 이건 복식 지번. 그럼 이거 무슨 지번 해볼까요? 이건 단식 지번이 되는 거예요. 복식 지번, 단식 지번. 3개의 필지. 그럼 대지도 몇 개다? 3개란 뜻입니다. 그 원조는 공간 정보의 거기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에 따라서 나눈 필지가 바로 대지가 되는데 예외가 있다. 그 예외 니은의 A.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도 있다. 둘 이상 묶어서 한 개의 대지로 볼 수도 있어요. 둘 이상 필지 묶어가지고 그 경우가 몇 가지냐? A 경우입니다. A 경우 몇 가지가 있냐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기초 입문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괄호 되어 있죠. 나머지는 나중에 기본 강의 할 때 또 심화 강의 할 때 문제풀이를 다 해드려요. 6가지 다 해드려요. 일단은 기초 강의 하나만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필지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원래 대지가 몇 개 돼야 되는 거예요? 2개 돼야 되겠죠? 근데 묶어서 몇 개를 본다고요? 하나의 대지를 한다. 이거 묶어서 하나 대지를 한다. 필지는 2개인데 하나 대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건물을 양다리 지을 때 건물을 양다리에 걸쳐 지을 때 이럴 때는 필지는 2개지만 이 전체를 몇 개 대지 본다고요? 전체를 1개 대지를 가지고 본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경우 등이 몇 가지가 있다? 6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거예요. 그 뜻입니다. 두 번째 B번. B번은 뭐냐면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갖다가 하나의 대지를 한다.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 대지 한다 표현했죠. 뭐야 이건 또. 하나 이상 필지 일부.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갖다가 한 개 대지로 한다. 한 개 대지로 보는 토지입니다. 한 개 대지로. 한 개 대지로 본다.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기 농지가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 경우냐면 요건 6가지였다고 했죠. 아까 앞에는 6가지. 이건 몇 가지냐면 요건 5가지 경우. 5가지. 5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설명드립니다. 제가 미리 기초 강의니까 하나만 해드리면 이 농지입니다. 농지는 뭐 하는 게 농지일까요? 농사를 짓는 것이 농지죠. 농사를 짓는 거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 필지죠? 2필지죠. 그런데 도시구흥계획에 의하여 전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그랬잖아요. 도시계획 들어봤죠? 도시계획. 요즘은 그런 말 안 쓰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 점 찍고 구흥계획 그래요. 도시구흥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요. 도시구흥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된다. 도시구흥계획에 의해서 구청이 새로 짓는다. 도시구흥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들어선다. 이런 식으로 도시구흥계획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구흥계획에서 도로가 생기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겼다. 근데 이 농지 주인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상이니까 둘도 되죠? 2개죠? 필지 일부니까 여기 일부 이렇게 양쪽 일부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불도저랑 밀어가지고 말이죠. 물어가지고 땅을 형질병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떡하냐? 땅을 민 다음에 메꾼 다음에 여기다가 뭐 식당을 짓는다든가 또 뭐를 지을 수 있고 뭐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만 일부만 몇 개로 본다고요? 일부만 한 개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일부만. 하나 이상 필지 일부. 이건 2개 필지 일부죠. 하나 이상 둘도 되니까. 일부를 한 개 대지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농사 짓습니까? 농사 안 짓습니까? 농사 안 짓죠. 원래 농사 짓는다는 것을 농지법에서는 농업 경영한다. 농업 경영이라고 해요. 농업 경영. 근데 이제는 농업 경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했죠. 그걸 뭐라냐? 농사 짓던 걸 안 짓는 걸 변한 걸 뭐라 하냐면 농지 전용한다.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은 관계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농지 전용 되는 겁니다. 이제는 농지 전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을 때 이럴 때 이 부분을 몇 개로 본다고요? 한 개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5가지 한 개로 보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건축을 보고 우리가 제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물. 제 밑에 건축물 일단 토지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것은 토지 위에서 굴러다니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즉 지붕 꼭 있어야 돼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지붕 꼭 있어야 되고 벽이 있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든가 벽이 있든가 아니면 기둥이 있든가 둘 다 있든가 해야 돼요. 그 대신 뭐는 꼭 있어야 된다? 건축물 되려면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밑에 봅시다. 그래서 지붕과 해놓고 기둥 또는 벽 있으면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 없이 뚝 이렇게 터진 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법상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온천 같은 거 가면 뭐죠? 노천 온천 같은 거 있죠? 위에 턱 터졌잖아요. 그죠? 그건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물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하나 고가 공점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장을 말한다라고 표현되는데 쉽게 물어볼게요. 지하차고. 지하차고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지하차고 건축물이다. 여기 차고 나오잖아. 지하에 있는 차고 건축물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지하차고 건축물입니다. 그 지하창고도 건축물입니다. 지하냉동창고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에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종로에 거기 가보면 마로니에 공원이 거기 뭐죠? 대학로 있죠? 대학로에 그 연극하는 데는 주로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공연장에? 지하에 공연장 있죠? 이 지하 공연장도 뭐라고요? 건축물이에요. 거기 보니까 지하나 고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다 건축물이에요. 지하실 여기 강남역 있는 지하 점포 있죠? 역 밑에 그것도 뭐다? 건축물이에요. 그것도 막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 기초 인문 1강을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제2강에서는 12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2쪽에서 만나뵙게 되겠습니다.